내 컴퓨터, 유튜브 강의 채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드라이버 파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우리가 TV SMPS의 그 강의는 1편부터 오늘이 15편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강의를 듣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1편부터 강의를 들으셔야 이해가 되니까 1편부터 듣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또 그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아마 그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어디를 출퇴근할 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가 너무 적어서 조금 그렇다. 좀 그 목소리를 좀 키워달라, 볼륨을 키워달라는 얘기를 드려서 오늘은 좀 볼륨을 좀 약간 높여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볼륨을 줄여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죠? 자, 그러면 전번 시간에 했던 우리가 사항들을 좀 잠깐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뭡니까? 모니터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모니터에 대해서. 그 모니터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립스보드 쪽 강의란 말이죠. 립스보드 쪽 강의. 그래서 TV나 아니면 모니터가 이렇게 요 전원 공급 장치들이 이게 통합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모니터에서는 모두 립스보드, 이 SMPS 파트와 백라이트를 켜기 위한, 그죠?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가 통합된 보드를 립스보드라고 그런다. 그죠?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라는 약자를 써서 립스보드라고 그런다. 그죠? 근데 이제 TV에서는 립스보드라는 얘기보다는 SMPS라는 얘기를 써요. 왜냐면 이 SMPS 파트가 립스보드의 그 모니터용 SMPS 파트보다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은 전력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PFC하고 공진 회로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회로가 복잡하죠. 그래서 좀 이 SMPS 파트도 큽니다. 그래서 립스보드라는 얘기보다는 SMPS 파트를 쓰고요. TV도 SMPS 파트와 이렇게 인버터나 드라이버 포트가 같이 이렇게 포함된 립스보드 형식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TV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 쪽에 지금 이 전원 공급 장치 쪽에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SMPS TV 쪽은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리뷰를 좀 해볼게요. 이 SMPS, 이 지금 모니터 쪽에 SMPS, 립스보드 파트 중에서 SMPS 파트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SMPS 파트는, 자, AD보드가 동작하기 위해서, 이 메인보드가 동작하기 위해서 5V 전기 신호를 줘야지 얘가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AD보드가 작동을 하죠. 작동을 하면서 뭡니까? 각종 어떤 그 제어 신호들을, 그죠? 이쪽으로 줘갖고 이 인버터나 드라이버가 동작하기 신호를 주는 거고, 또는 패널을 우리가 동작시키기 위해서 VC 전원을, 그죠? VC 전원 공급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신호를 공급해줄 때 어떤 제어 신호를 줘가지고 공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AD 보드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AD 보드는 뭡니까?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메인 보드다. 그죠? 메인 보드다. 또는 AD 보드다. 컨트롤 보드라는 얘기를 쓴다 그랬죠? 근데 주로 우리는 AD 보드라는 얘기를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급되기 위해서 SMPS는 5V 신호를 주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거고요. 또 SMPS 파트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죠? 인버터 파트에 동작 전압을 주기 위해서, 또는 드라이버 파트에 동작 전압을 주기 위해서 12V 신호를 여기다 주기 위해서 이 SMPS 파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인버터는 뭐고 드라이버는 뭐냐?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인버터 파트에 대한 공부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인버터는 뭐냐면요. 인버터는, 자, 우리가 LCD 있죠? LCD는 뭐예요? 액정이죠? 액정. LCD는 우리가 자체 발광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체 발광을 못해요. LCD는 못하기 때문에 이 뒤에서 광원을 앞으로, 액정 앞으로 쏴줘야 영상이 나타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버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백라이트가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CCFA라는 형광등 방식이 있고, 그죠? 또 LED라는, LED바라는 LED 백라이트가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해서 이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인버터는 뭡니까? 이 CCFA에 공급해주는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인버터라고 그래요.
이 CCFL을 켜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 그죠? 전원을 공급해야지 형광등이 켜지게 아닙니까? CCF는 형광등 방식이죠. 즉 교류 형태 AC 신호를 줘야 얘가 점등이 되는 거고요. 오늘 공부할 드라이버라는 뭐니?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의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DC 형태를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우리가 LED 백라이트를 켜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 우리가 드라이버라고 한다. 그죠? 드라이버라고 한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약간 요 부분이 틀릴 뿐이지 SMPS 파트는 LCD 모니터나 LED 모니터가 같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전부 다 전번 시간에 진행을 했죠.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게 지금 우리가 LCD 모니터는 요 앞에 지금 패널 액정이 지금 붙는 거죠. 요 앞에. 그죠? 요 앞에. 그래서 액정을 갖다가 우리가 그 영상을 나타나게 하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액정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죠? 요게 지금 백라이트잖아요. 요 백라이트는 뭡니까? LED 방식의 백라이트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 이 전원은 이 전원 파워 서플라이가 이쪽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이게 바로 드라이버 보드에서 공급되는 전원이란 말이죠. 그죠? 이 승합된 DC 전원이죠. 그래서 LED를 켜주는 거고, 요게 형광등 방식의 CCFL이다. 그러면 뭡니까? 그 립스보드 인버터 파트에서, 그죠? 인버터는 뭐라 했어요? 그죠? CCFL을 켜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 이게 AC 전원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얘도 공급하는 방식이 인버터다. 그죠? 그래서 형광등, 이 광원 자체가 AC 형태를 신호를 가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는 우리가 인버터라고 그러는 거고, DC 형태 신호를 가해주는 것을 우리가 그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그런다.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C를 공급해주냐, 이 광원 자체, 백라이트를 DC 형태의 광원이냐, AC 형태의 광원이냐에 따라서 인버터를 쓸 거냐, 드라이버를 쓸 거냐. 그 드라이버는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를 했죠. CCFL은 LED를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를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라고 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각인을 제가 시켜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즘 나온 이제 여러분들 그 많이 들어봐, OLED TV라 많이 들어죠. OLED TV, OLED, 그죠? OLED TV. 지금 우리가 쓰는 뭐 LED TV, 그죠? 뭐 QLED도 나왔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반드시 백라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OLED는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정에 OLED까지 아직 보급은 안 돼 있죠. 근데 요것도 조만간 아마 이게 없어지고 백라이트가 없어지고 OLED 방식으로 그 전부 다 교체가 되지, 모니터든, 그죠? 아니면 이제 TV든 이런 것이 OLED로 바뀌지 않겠냐. 우리 스마트폰은 OLED 액정이죠. 이게 아니죠. 백라이트가 있으면 전기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OLED, 그죠? OLED 방식의 액정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면 이제 우리가 TV에서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백라이트의 LED 패키지가 나가서 안 나오는 현상이 거의 99%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면은 OLED로 가면 백라이트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수리를 전문으로 해서 민생고 해결하는 사람한테는 좀 타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백라이트로 나가서 수리해서 많이 어떤 수리를 진행하는데, 이게는 고장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죠? 수리의 어떤 그 뭡니까? 고장 접수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또 그런 또 단점이 또 있죠. 그죠? 근데 뭐 현재 뭐 이런 전자 그 소자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시대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으니까 순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건 뭐 어쩔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내용을 알고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인버터 방식의 우리가 그 파워 서플라이는 인버터죠. 그죠? 여기 트랜스가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트랜스가 두 개 존재를 하는데, 왜 이게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죠? 존재하는 이유가, 트랜스가 여기 두 개가 존재하죠. 이게 인버터잖아요. 왜 그러냐면 백라이트 방식의 CCFL 방식의 LCD 모니터는, 그죠? 이 CCFL은 형광등, 그죠? 얘는 AC 형태 신호를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SMPS에서 12V가 공급된다 그랬죠. 얘를 동작시킨 12V가 공급되면, 그죠? 여기 밑에 있는 PWM과 FET와 공조해서 스위칭 프로세스에 의해서 DC를 우리가 AC화를 시켜준다. 그죠? 여기까지는 LED나 드라이버나 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형광등 AC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죠? AC를 요구하는데 12V 갖고는 점증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인버터는 승합 단계를 거쳐야 된다. 승합 단계를. 그래서 여기 트랜스가 있는 겁니다. 고주파 트랜스가. 그죠? 그러면 FET와, 그죠? PWM과 공조해서 여기 스위칭 프로세스에 의해서 DC를 AC로 공급해 준다 그러면은, 그죠? 뭡니까? 이 트랜스라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한 거다. 1차 축에 이런 변화하는 신호를 줬더니, 그죠? 2차 축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더라 하는 것이 고주파 트랜스의 원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변화하는 AC 신호를 줬더니 2차 축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CF의 최초의 15,000V를 우리가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2차 축에 코일을 굉장히 많이 감아놨어요. 그래서 권선비에 비례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12V 받은 12V를 스위칭을 해서 DC를 AC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걸 1차 단에, 트랜스 1차 단에 걸어주다 보니까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굉장히 높은 전압, 이 코일을 많이 감아놨기 때문에 고압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여기 CCF를 공급되는 방식이 바로 인버터다 하는 얘기죠. 인버터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트랜스가 있다는 자체는 이 CCFL이라는 형광등은 12V 갖고 점등이 안 되다 보니까 최초 우리가 들어갈 때 15,000V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승합시킬 단계는 승합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이 트랜스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승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높은 고압의 AC 형태의 신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트랜스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버터 단에는 이 트랜스가 두 개가 딱 들어간다. 그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고압을 우리가 만들어서 CCF를 켜주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그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승합회로라고 그런다. 승합회로. 이 부분을 승합회로예요. 그죠? 인버터는 승합회로가 있는 거다. 승합회로가. 자, 이번에는 LED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인 드라이버 보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드라이버죠. 이게 SMPS단은 지금 현재 보면 똑같아요. 그죠? 우리 그 CCFL, LCD 방식의 립스보드와 LED 방식의 립스보드를 본다면 똑같습니다. 여기 SMPS 파트단은 똑같단 말이죠. 똑같아요. 이게 SMPS 파트단이죠. 이 드라이버 파트단하고 인버터 파트가 여기 들어있는데, 립스보드는. 자, LED는 뭡니까? LED는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직류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승합 단계가 필요 없어요. DC를 AC로 만들어준 단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트랜스 두 개가 딱 여기 있었는데, 인버터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 쓰는 소자가 LED 개수가 40개냐 20개냐 60개냐 80개냐에 따라서 전류를 승합을, 그죠? 전류를 갖다가 높은 직류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소자들이 좀 내압이 높은, 그죠? 그런 것들을 쓴단 말이죠. FET도 마찬가지고, FET도 보면 우리가 ID 값이 뭐 80V, 100V 짜리를 쓰고 있단 말이죠. 콘덴사도 지금 100V 이상짜리 쓰고 있죠. 이게 그런 부분이 좀 틀리는 거지. 우리가 트랜스 자체만 없고 단지 다른 거라면 이 소자들이 내압이 좀 높은 걸 쓰고 있더라 하는 그런 거 정도만 알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라이버라는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 드라이버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컨버터 정류 회로는 PWM과 FET로 이루어진 스위칭 회로의 스위칭 프로세서에 의해 승합된 AC 신호를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 및 콘덴서를 거쳐 직류로 변환 LED 커넥터를 통해 LED 백라이트로 공급하기 위한 회로이다. 정류 회로의 중심 소자는 쇼트키 다이오드, 코일, 콘덴서이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CCFL하고 틀리게 LED는 우리가 DC 형태 신호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DC가 나오죠. 뭐 50V. 이거는 LED 개수에 따라서 20V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30V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60V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100V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LED는, CCFL은 보통 우리가 15,000V를 튀겨줘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거의 비슷하지만은, 이 LED 방식의 이 모니터나 TV는 백라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LED 바의 LED 패키지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왜냐면 LED 패키지는 보통 3V짜리를 많이 쓰는데, 보통 보편적 3V짜리를 씁니다. 그게 60개다. 그죠? 180V 아니에요. 그죠? 뭐 3V라면.
그러니까 거기 개수에 따라서 공급되는 방식들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직류 전압들은 최종 출력은 다 틀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LED 바를 몇 개 썼느냐, LED 패키지를 한 바당 몇 패키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뭐 이 설계한 사람들이 그 전류량을 계산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체할 때도 거기에 맞는 우리가 그 규격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립니다. 그죠? 단지 뭐냐면 이 이론은 같다 이 얘기죠. 이론은. 그죠? 이론 형태는 같습니다. 그죠? 자, 뭐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인버터는 이 트랜스가 두 개가 양쪽에 딱 있었어요. 얘가 없어진 거죠. 왜? 승합이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플로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드라이버 파트가 우리가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SMPS 파트로부터 일단 12V가 공급이 돼야 돼요. 12V가 공급되면, 그죠?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FET 드레인에, 그죠? 드레인에 12V가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회로를 통해서 이 PWM에 맞는, 그죠? VC나 미니멈에서 맥시멈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PWM은 몇 볼트에서 몇 볼트 사이에 VC 전압에 들어가야 얘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표기는 그런 그 PWM 썼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PWM에 VC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뭡니까? 이 상태는 스탠바이 상태죠. 그죠? 왜? 이 SMPS PWM은 VC만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펄스 발진이 시작하는데, 그죠? 인버터나 드라이버 파트에 이 PWM은 VC가 들어가도 동작을 안 한다. 이 들어가면 바로 백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절전을 하기 위해서, 그죠? AD 보드로부터 PWM 동작을 시키기 위한 신호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신호가 뭡니까? 바로 온오프 신호 또는 이네이블 신호라고 그러죠. 걔가 들어왔을 때 PWM이 이제 동작을 하라. 그죠? VCR 공급 스탠바이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VCR 이제 이네이블 신호가 딱 들어오니까 PWM 이제 펄스 발진하는 거죠. 온오프 신호를 딱 펄스 발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게이트가 딱 현재는 뭡니까? 게이트에 지금 아무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다가 대기만 하고 있는 거지. 스탠바이 상태란 말이죠. 이 온오프 신호를 갖다 게이트에 걸어주니까 온 타임에 스위칭이 되고 전류가 흐르고 오프 타임에 안 흐르고 껐다 켰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DC가 AC 형태의 신호를 바뀌더라. 그죠? 여기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이제 요 부분은 인버터랑 거의 같아요. 구동 형식이 같습니다. 이게. 그죠? 스위칭 FET와 PWM을 공조해서 스위칭 프로세스에 의해서 DC를 껐다 켰다 하니까 AC 형태로 가는 거 똑같단 말이죠. 똑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자, LED라는 것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것 때문에 DC를 공급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LED 개수에 따라서 이 전압이 전류의 양이 천차만별이라고 했죠. 설계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맞는 FET와 PWM 썼을 거란 말이죠. 해서 여기서 12V 신호를, 그죠? 어떻든 간에 AC 형태의 승합된 신호를 갖다가 여기서 바꿨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 AC 형태 신호를 갖다가 LED 바에 공급해주면 점등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LED는 교류를 공급해주면 안 되잖아요.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기 때문에 DC라는 밥을 요구를 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바로 정류회로가 승합회로가 아니라 인버터처럼 승합회로가 아니라 정류회로가 필요한 겁니다. 정류회로가. 그죠? 그래서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와, 그죠?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이 승합된 DC 신호를 만들어서 LED 바에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인버터하고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인버터 하다가 이 립스보드 LED 모니터를 보니까 뭔가 이상해. 이거 뭐지 하고 뭐 다른 나라 세상에 뭐 어떤 기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똑같아. 단지 트랜스만 없다. 승합회로냐 정류회로냐. 그죠? 단지 여기서는 우리가 교류 형태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LED가 얘가 점등을 하기 위해서는 직류를 어떻든 간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류회로란 말이죠. 정류회로의 중심 소재는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 그죠? 코일, C, 콘덴서, 그죠? LC 필터를 통해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LED 개수냐 몇 개에 따라서 설계한 사람들이 이런 전압이 나오게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LED 바에 공급을 해준다. 근데 항상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항상 일정한 전압이 구동이 되도록 이를 바로 궤연회로, 피드백 회로가 있다. 그 피드백 회로가 감을 잡아서 PWM에 바로 뭡니까? 그죠? 피드백 단자로 해서
펄스폭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는 듀티 사이클을 조정해서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신호가 나오게끔 하는 회로가 바로 괴한 회로 또는 예를 들어 피드백 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뭐 인버터나 뭐나 틀릴 게 없어요. 이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인버터가 드라이버가 LED 개수에 따라서 또는 제품에 따라 다 틀려요. 구조가 틀립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이론만 알면은 우리가 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리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들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특성이 있고 틀리기 때문에 원가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설계 능력, 특성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보드들은 다 틀려요. 똑같은 보드가 없어요. 똑같은 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가 않습니다. 어떤 제조사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원리 자체는 기본 베이스의 원리는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수리는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대부분 나가는 것들이 소자가 나가기 때문에 걔를 양보 측정해서 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약간의 응용력이 있다면 이게 못 구한다 그러면 뭡니까? 회로 변경을 하는 회로 변경 기술이 필요하다. 그죠? 그것만 알면 우리가 뭐 수리는 어렵지가 않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설계한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이 고난도의 기술이란 말이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사람들 참 존경하고 싶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요. 좀 복잡한 걸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을까? 이 사람들이 이게 설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그죠? 많은 에이징 타임을 가지고 이런 완제품을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필드에 나가면은 2차 불량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뭐냐? 바로 시방사항이다. 시방. 설계 불량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수리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건 배우려고 생각하지 어려우니까 안 하고 그 제품은 어느 부분이 주로 나갑니까? 그걸 알려고 많이 노력했죠. 시방상, 즉 설계 미스다 하고 우리가 똑같은 얘기다 하고 얘기했었죠. 설계를 잘못하니까 자꾸 그 소자만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전해 콘덴서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걸 고가를 안 쓰고 제조 원가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좀 허접한 걸 쓰다 보니까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가 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제가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뭐 고장 수리 사례보다는 먼저 이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전하게 정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장 난 걸 갖고 여러분들이 자꾸 뒤져봐야 여러분들한테는 정확한 어떤 그 분량의 빅데이터만 머릿속에 쌓이다 보니까 안 되고요. 양품에 LCD 모니터, LED 모니터 2개 중고를 구입을 해서 여러분이 자꾸 이 내용을 찍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흐름이 맞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이 터득이 됐다 그러면 고장난 걸 갖다 진짜 이론과 그죠? 이론과 그 실무와 접목을 해서 수리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수리 리페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뭐 가끔 우리 매장에 찾아오는 사람 메인보드 갖고 이거 하나만 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메인보드라는 설계 그 이론 자체가 너무너무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TV나 이런 모니터 쪽보다 무지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런 설계에 대한 그 회로에 대한 이론과 동작 원리를 모르고 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메인보드 같은 거 여기 수리해. 그래서 메인보드 수리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기법하는 게 뭡니까? 너 어려워서 못하겠어.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이론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페어가 안 된다. 포기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은 이론 강의를 많이 하는 게 수리 사례 올려놓으면 아마 뷰수가 많이 올라갈 건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알기 싫어해요. 머리 아프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여러분들이 리페어하는 사람들 또 설계하는 사람들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다. 그죠? 특히 대학교 전장학과 가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1, 2학년 때는 엄청난 많은 이론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은 설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대기업체 들어가서 어떤 전자회로를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론에 뭐 이런 계산하겠습니까? 야 50V가 나기 위해서 여기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겠지? 이런 걸 모르면 설계를 못하는 거죠. 근데 존경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저도 이제 뭐 그런 게 출신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굉장히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좀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이해를 하고 이제 여러분이 수리를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드라이버 회로 뭐 정류 회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요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좀 지금 회로들을 보고 좀 약간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공급이 되죠. 이게 지금 SMPS 파트 1차단입니다. 그죠? 1차단이에요. 여기가 1차단. 그죠?
여기가 이제 2차단이죠. 2차단은 이제 5V, 12V가 나오는 거죠. 5V는 뭐예요? AD 보드에 공급하기 위한 우리가 에너지 단을 우리가 그 5V 단이고, 12V는 뭡니까? 이 드라이버 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동작시키기 위해서 12V를 공급해준 에너지 단을 우리가 2차단 12V라고 그런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2V는 그죠? 여기 12V 쇼트키예요. 그죠? 그죠? 얘를 통해서 그죠? 여기 어떤 그 AC 신호가 들어가면 이 단계를 거쳐서 캐소단에서 플러스 전기가 나오겠죠. 이 신호가 요렇게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냐? FET 드레인단에 딱 들어가는 거죠. 드레인에 12V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전압 강화를 통해서 PWM VC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 땅에서는 스탠바이 상태다. 스탠바이 상태. 그죠? 이때 우리가 사용자가 모니터 전면에 있는 파워온 버튼을 누르든가 아니면 리모컨의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이게 온오프 단자 있죠. 이게 온오프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이 커넥터에 없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 제품은 친절하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요 5V 신호가 그죠? 5V 신호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AD 보드로부터 들어오죠. AD 보드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온 트리거 신호가 바로 MCU로 전달된다. 그죠? 마이컴으로 전달되면 마이컴 안에는 우리가 운영체제가 심어져 있는데 그 운영체제를 우리가 폼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폼웨어가 연산을 해서 온오프 신호를 바로 이 AD 보드와 립스 보드의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커넥터 단을 타고 바로 온오프 단자를 타고 신호가 이 노란선이죠. 어디로 들어가냐? 쭉 타고 PWM에 바로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PWM이라는 것은 인버터나 드라이버 단의 PWM이라는 것은 VCC로만 들어가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AD 보드로부터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와야 얘가 온오프 펄스 발진을 한다고 그랬죠. 자, 12V 대기어인데 이 게이트 신호에다가 그죠? 여기서 온오프 펄스 신호를 이 게이트에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껐다 켰다 껐다 하니까 뭡니까? DC가 AC 신호가 되더라. AC 형태 신호가 되더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스위칭 원리라고 그랬죠. 근데 LED 개수에 따라서 전류 공급량이 틀리기 때문에 자, PWM과 FET 공조해서 그 개수에 따라서 여기서 DC 신호를 갖다 12V 신호를 갖다 승합을 할 겁니다. 승합을. 그죠? 승합을 한단 말이죠. AC 형태로. 이게 AC 형태 신호죠. 근데 AC 형태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LED에 공급하니까 LED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류회로가 필요한 거죠. 바로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LC피타를 통해서 우리 어디로 공급되냐? 바로 여기 LED바 커넥터로 우리가 전달을 해다 주니까 이제 DC 신호가 승합된 전기 신호가 들어가니까 LED, 그죠? LED가 켜지게 되더라. 그죠? 이게 그 원리입니다. 또 화면 밝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밍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신호가 이 디밍, 그죠? 이 커넥터를 타고 디밍 라인을 통해서 어디 들어가냐? PWM의 이 디밍, 그죠? 이 디밍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듀티 사이클을 좁히게 되니까 화면이 어둡게 되는 거고, 듀티 사이클 넓게 큰 전류가 올라가는 거죠. 그 화면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듀티 사이클을 조정해 가지고 이제 그 LED의 밝기를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신호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상 작동되는 보드를 가지고 이 회로를 따라가 보는, 우리가 동작 이론을 알았다 그러면은 이 회로를 갖고 따라가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그죠? 지금 뭐 간혹 공식 카페에 보면은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 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좀 최대한 여러분이 막다른 건물까지 가보고 그죠?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저는 배움이 큰데 그냥 모르는 건 무조건 질문해서 알았다. 알았다. 그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실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다운시키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있잖아요. 동작 이 강의를 통해서 원리를 알았으면은 여러분 최대한 찾아서 최대한 막다른 길까지 사력을 다해서 가보는, 그죠? 그래서 알았을 때 그거는 전혀 잊어먹질 않는데 어깨너머로 쉽게 배웠다 금방 잊어먹어요. 응용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질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유튜브에 올려진 기본적인 이론 강의를 제대로 내가 이론을 습득하고 있는가 먼저 반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론이 습득이 됐다. 그럼 뭡니까? 최대한 내가 회로를 갖고 최대한 따라가 봤는가, 노력을 해봤는가, 그게 우리가 나름대로 스스로의 그 반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도저히 이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공식 카페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고수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빨리 먹은 밥이 또 체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권장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소자들의 어떤 그 컴퓨터가 이상 작동이 된다면 하나는 소자 이제 양부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콘덴서부터 우리가 컨버터 콘덴서 여기 최종 그죠? 브리지 다이오드와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우리가 LCB 코일을 통해서 콘덴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50V 콘덴서 그죠? 요거 나오는 전압. 자, 여기 이제 콘덴서가 있는데 보통 내압이 100V 이상짜리를 쓰죠. 그죠? 이 지금 제품에 들어가는 것은 33 마이크로 100V 콘덴서를 썼습니다. 그죠? 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TV나 모니터나 다른 뭐 메인보드를 쓰려면서 아주 그 속을 새기는 부분이 바로 이 우리가 RLC 수동 소자 중에서 특히 이 콘덴서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콘덴서들을 우리가 겉은 멀쩡해더라도 회로가 전압이 떨어진다든가 이상 작동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콘덴서를 그죠? 정전 용량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죠? 얘가 그죠? 여기 콘덴서는 우리가 네 가지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데 정전 용량,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죠. 이 용량이 적어진다면 당연히 최종 보아에 공급해 주는 전기는 적을 겁니다. 왜? 바로 우리 그 전원 IC 앞뒷단 입력과 출력에는 반드시 우리가 콘덴서가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항상 보셨죠? 레귤레이터 앞뒤단에도 반드시 콘덴서가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보더라도 레귤레이터라든가 이 전원소 앞뒤단에는 반드시 치콘덴서가 붙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전원들은 전부 다 스위칭 전원을 쓰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됩니다. 노이즈를 하나의 필터링 해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그 최종 부하에 소자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캐패시터 콘덴서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정 용량이 감퇴가 됐다. 불량이다 그러면 뭡니까? 최정부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해 주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초보자들은 콘덴서가 이게 배가 부른 거, 뭐 임신했다는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 근데 콘덴서 이 불룩 튀어나오거나 찢어져가지고 전해액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아, 요것만 갈면 된다 하지만은, 이 콘덴서가 겉은 멀쩡하면서 속에 골병 들은 애들이 있어요. 그죠? 이 썩은 애들이 있다고 이 썩은 애들을 갈아줘야지 회로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데, 그걸 눈으로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기능 테스터 갖고 있죠? 다기능 테스터로다가 우리 측정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물론 뭐 이 콘덴서 제조사에 신뢰성 있는 제조사 같은 것들은 오래 가는데 그러지 않은 싸구려 같은 콘덴서들은 아주 분량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사람 속성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초보자는 멀쩡하니까 이건 괜찮아. 기계로 측정을 해봐야 되죠. 사람 눈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콘덴서는 특히 탈관 상황에서 측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회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2차단에 쇼트키 다이서 하면은 쇼트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조금 이따 정상 나오면 이 콘덴서 달려있기 때문에 충방전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 콘덴서는 반드시 띈 상황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기능 테스터 많이 이용하세요. 뭐 다른 거 뭐 이런 많은 LCR 메타 많은데 제일 편한 게 이게 다기능 테스터거든요. 기계 정밀도 차이 있지만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 재세요. 자, 33 마이크로를 쟀더니 33.82가 나왔어요. 넉넉하죠? 예,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양품이에요. 근데 요게 뭐 32.5 32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정도는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설계한 사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분명히 감안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초보자는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33 마이크로인데요. 재니까 40 마이크로. 이거 여기 회로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표기명만 보면 되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보들이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좋은 콘덴서들은 용량 오버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올라갔다 그러면 아, 참 잘 만들었네. 칭찬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 표기명만 보고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너무 우리가 오버센스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가능한 우리 이 콘덴서들은 탈관 상황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래서 요게 좀 우리가 33인데 30으로 떨어졌다. 그런 게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냥 내비둬 동작을 할 수는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 용량 감퇴가 됩니다. 전에 콘덴서는 왜 용량 감퇴가 빠르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기초 공부를 하신 분 이해되죠? 이 전에 콘덴서는 안에 유전체가 전에 액체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액체 형태. 그죠? 액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액체. 그죠? 그래서 전해 액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가 전자소자들은 이 화상 열이 많이 나요. 열로 인해서 이 안에 전해액이 마르는 이 드라이업 현상이 생깁니다. 드라이업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업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는 유전체가 마른다는 얘기는 정전 용전은 함께 감퇴가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겉은 멀쩡해더라도 이게 밀폐가 되어 있지만은 전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이 생겨요. 그죠? 우리 백라이트 CCFL도 우리 보면은 키니까 화면이 무슨 정육점처럼 빨갛게 된다. 이 CCFL이 이게 손상이 돼서 그래요. 그죠? CCFL은 우리가 25,000시간을 보통 평균 시간을 잡는데, 그죠? 그 시간을 나면 여기 양쪽에 이 다크 엔드 현상이라는 거 생겨서, 그죠? 우리 집에 있는 형광등처럼, 그죠? 하니까 방전을 해드려도, 그죠? 고압 방전을 해드려도 이 붉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그러면 갈아줘야 되겠죠. 이 콘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제조 원가를 우리가 그 감안해서 보통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캔 콘덴서 많이 하는데, 그죠? 솔리드 콘덴서이죠. 솔리드 콘덴서를 많이 쓰죠. 얘는 솔리드 콘덴서는, 그죠? 이 안에 유전체가 이 폴리머라는 고체 형식의 그 유전체를 썼어요. 그 요걸 로우 ESR 콘덴서라고 그런다. 그죠? 그죠? 내부에 어떤 그 저항값을 줄인 로우 ESR 콘덴서를 써야 되는데 원가 때문에 많이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메인보드 쪽에서는 전원부 쪽에는 로우 ESR, 솔리드 콘덴서를 많이 쓰고 있죠. 많이 보셨죠? 전액 콘덴서 구분 방법 뭡니까? 왜 위에 방폭배라고 X자라든가, 그죠? 뭐 T자라든가 뭐 K자라든가 이게 있죠. 그죠? 이 전액이기 때문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찢어지게끔 해놨고, 이 폴리머는 위에 전액으로 이런 방폭변이 없죠. 그죠?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이 터지면은 밑바닥이 빠져버려요. 밑바닥. 그죠? 자, 요런 것도 전번에 한번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전액 콘덴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불량의 단골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정 용량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상 작동이 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코일은 전자회로는 우리가 RLC라는 수동소자와, 그죠? 전자 IC는 능동소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동소자 중에서 RLC가 전자회로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코일도 바로 뭡니까? 수동소자죠? 그죠? 인덕터라고 얘기도 하고 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는 원래 인덕터라는 얘기가 맞죠. 그죠? 우리가 이 디지털 테스터 기로에서는 이 단선 여부밖에 몰라요. 단선 여부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페라이트에다가 이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거든요. 그죠? 이게 단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단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코일이 있죠. 이 코일이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데, 구리선 겉에는 뭡니까? 이 절연체가 덮어져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에나멜이 덮어져 있단 말이에요. 에나멜이. 그죠? 에나멜이 우리가 벗겨졌을 때는 우리가 이게 절연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오동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전문용어로 레아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절연 파괴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도 갈아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레아가 났을 때 절연 파괴가 됐을 때는 이제 고주파음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요건 단선 여부밖에 체크가 안 됩니다. 그죠? 디지털 테스터에서는. 근데 보통 우리가 단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버터 쪽에 고주파 트랜스도 보면 2차 쪽에 단선이 좀 많이 나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서 단선 여부를 체크를 하는데,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휴대용 LCR 메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얘 갖고 측정을 해봐야 정확한 얘의 인덕턴스 값을, 코일의 유도 능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뭐 8만원대 미만이니까 하나 사두시면은 수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뭐 이러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제가 뭐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리의 어떤 그 작업 공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쟀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유도 능력, 인덕턴스 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 디지털 테스터기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고가의 테스트하기는 인덕턴스 값 측정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마 고가는 내가 인덕턴스는 캐피시턴스 정전 용량은 측정할 수 있어도 인덕턴스 값 측정할 수 있는 계측에는 내가 테스트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은 LCR 메타로다가 인덕턴스 값을 측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렇게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죠? 예. 요거 갖고는 단선 여부, 단선됐으면 당연히 갈아야 되겠죠. 이게 단선이 되면 뭡니까? 필터링에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측정하시면 되고요. 자, 또 우리가 이제 그 드라이버 파트나 인버터 파트에 아주 단골 메뉴로 분량이 많이 나는 게 바로 이 FET다. FET.
FET가 보통 우리가 인버터는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두 개가 있는데 드라이버는 보통 하나가 있는 게 많죠. 그 인버터 단에는 보통 FET가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두 개가 다 나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FET가 단골 메뉴예요. 그죠? 왜냐면 얘네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하루에 뭐 10,000번 걷는 사람과 200번 걷는 사람 중에서 누가 관절이 먼저 나가겠습니까? 그죠? 10,000번 걷는 사람이 관절이 많이 나가겠죠? 뭐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FET도 마찬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이 쇼트가 많이 나면 쇼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FET를 탈거해서 콘덴서를 탈거해서 하라 그러니까 FET 탈거하면서 회로 페탈을 다 뜯어먹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PWM, FET, 쇼트키 다이오드는 실장 상태에서 검사해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빨리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떼가지고 여기 이게 만약에 NPN이다 그러면 이 NPN이면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 심볼 기호를 잘 보라 그랬죠. 그죠? 이 NPN FET는 그죠? 이 전류의 방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죠. 이 화살표 방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봉을 대고 여기다 마이너스 봉을 댔을 때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전류가 0.5V가 나오면 정상이다. 그죠? 여기하고 여기 쟀을 때는 뭡니까? 절연이죠. 정기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FET는 소스와 드레인 값만 측정되면은 정상이다. 나머지에서 나오면은 불량이라는 얘기죠. 쇼트에 쇼트, 얘가 달라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FET는 이 달라붙는 쇼트가 생겨요. 그러면 얘가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 FET 소스는 그라운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게이트하고 소스가 다 달라붙다는 얘기는 쇼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GG 신공을 써야 된다. 어떡하냐? 디지털 테스트기 다이오 모드 놓고요. 자, 흑색 리드봉을 컨덴서 마이너스 있죠? 이 마이너스 접지죠? 이제 마이너스에 대고 적색 리드봉을 FET 게이트를 했을 때 0V가 나온다.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 쇼트란 말이에요, 쇼트. 근데 여기서 전압이 측정이 안 되거나 뭐 1.3V, 뭐 1.15V가 나오면 얘는 정상이에요. 왜냐면 원래는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안 나오는 게. 근데 회로에 붙어있는 주변 회로에 따라서 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압이 지금 1.4V가 측정이 되는데요. 불량 아닙니까? 정상입니다. 예. 전압이 측정 안 되든가, 그죠? 안 되든가, 아니면 전압이 이렇게 측정되면 정상이고요. 0V 전에 나왔다면 뭐예요? 디지털 테스터기의 다이오 모드에서 0V가 나온다는 얘기 뭡니까? 0V가 나오는 도선이지, 도선. 쇼트란 말이죠. 이 반도체 역할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측정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측정해야 되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신공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 있다. 내가 수리하면서 이런 노하우를 공개를 한 겁니다. 저는 지지신공을 해서 다 잡아내요, 거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요거는 저만이 하는 수리 노하우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지지신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단하는 거죠.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이 외웠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0V가 나왔다. 아, 쇼트구나. 근데 꼭 그렇게 판정해서는 안 돼요. 주변 회로가 만약에 쇼트가 났을 때는 얘가 또 이 쇼트 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의심스러우면 얘를 탈거해서 정확한 건 모든 소자를 다 회로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소자를 떼어가지고 측정이 정확한데 이럴 때 떼어가서 재니까는 정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FET가 연결된 회로 쪽 어디가 쇼트가 난 겁니다. 그죠? 걔하고 우리가 앞단 뒤져가면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쪽에 SMPS 2차단에 어딘가 소자 쇼트가 났어요. 재니까 쇼트가 쇼트로 나온다. 그러면 떼니까 정상이야. 그 주변에 어딘가 쇼트가 났다는 얘기죠. 왜 그러지? 테스트하기가 잘못됐나? 이렇게부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응용력이 좀 생기는데 1+1은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회로는. 그죠? 이 다른 현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지지신공. 자, 여기 지금 들어간 이 제품에 들어가는 것은 70N08이라는 FET가 들어갔어요. 보통 앞에 우리가 이 폰명 보고도 대부분이 VDS 값, ID 값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거는 앞에 게 암페어를 나타내요. 보통 이게 70A 80V 짜리죠.
여기 지금 찾아보면은 데이터 C를 찾아보면 70A 80보트의 MOS FET다. 모스펫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얘는 N채널 FET다. 그죠? 왜? 방향이 소스에서 드레인. 소스의 방향이 안쪽으로 꺾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N채널 FET, 바깥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P채널 FET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아주 암페어가 높은 드라이버 보드들은 이 FET들이 암페어가 높은 걸 씁니다. 인버터죠 뭡니까? 보통 30V, 25V 쓰는데 얘는 보통 70A짜리, 그죠? 80V 이런 높은 걸 100V짜리 쓰는 것도 있고 그래요. 높은 걸 씁니다. 그죠? LED 개수가 뭐 이렇게 많지 않은 것들은 요게 좀 암페어가 좀 더 낮을 수가 있겠죠. 다 틀리니까. LED 개수가 많다 그러면 얘는 높은 걸 쓸 겁니다. 그죠? VDS 값.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뭡니까? VDS 값, ID 값을 맞춰서 해라. 얘가 분량이 났어요. 그냥 똑같은 거 갈면 좋겠지만 없다. 대체품을 갈 때는 뭡니까? 바로 이 80V라는 건 뭡니까? VDS, 소스와 드레인 간 전압이고 70A라는 것은 뭐예요? ID 값, 드레인 전류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VDS, ID 값을 맞춰서 같은 걸 쓰거나 약간 높은 걸 쓰면 관계는 없다. 근데 이거보다 낮은 걸 썼다. 그건 안 되겠죠. 그죠?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회로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과 직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데이터 시트를 반드시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어느 숙달될까, 되기 전까지는. 자, PWM 양부치경입니다. PWM 쇼트가 나면 VC와 그라운드 쇼트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그죠? 여기 VC 단자, 그죠? 여기 VC 단자하고 이 데이터 시트 찾아보면 그라운드 나오겠죠? 자, 흑색 리듬을 그라운드에 대고, 그죠? 적색 리듬 VC 됐을 때 전압이 0V가 측정된다. 쇼트겠죠, 쇼트. 0V가 나온다는 것은 도손이다, 도손. 그죠? 아무런 역할을 하는 도손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그라운드와 VC잔을 됐을 때 쇼트 값으로 나오면 교체를 하면 되겠죠. 진행성 분량 같은 건 뭐냐면 그라운드와 각 단자의 정확 값을 측정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진행성 분량도 알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의심스럽다면 얘를 때 탈거해가지고 그라운드와 각 단자와 핀을 저항값을 측정해서 전원 저항값이 그 이상으로 내려가면, 그죠? 이건 진행성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렇게 측정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게 쇼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FET가 쇼트가 됐다 그러면 PWM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죠? 얘도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어려운 사항은 없죠. 그죠? 자, PWM 데이터시 찾아보면 OZ998이라는 이런 PWM 썼는데, 그죠? 여기 이제 LED 컨트롤러, 보통 우리가 PWM 얘기는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핀맵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 시트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지금 나온 데이터 시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시트를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데이터 시트를 내 컴퓨터에다가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좀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데이터 시트가 어떤 그 서버에, 그죠?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 옛말에 뭐 개똥도 약이 쓰려면 없다고 하듯이, 그죠? 또 남한테 또 아쉬운 소리를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시트 공식 카페 오면은 데이터 시트를 못 찾아가지고 뭐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데이터 시트 사이트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거기 없으면 다른 데이터 시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글링을 해봐야 되는데 www.olldataSheet.co.kr 거기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구글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그냥 보고 끝내지 마시고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그 필요할 때, 그죠? 탐색기, 우리가 지금 윈도우에 제공된 탐색기는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탐색기 좀 원활하게 보는 거 하나 제가 우리 뭡니까 공식 카페에 올려드렸죠. 그걸 이용하면 찾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 시트를 필요할 때 수시로 보고, 그 바쁜 시간 전에 올 데이터 co.kr 들어가서 이걸 품번 넣고 어떻게 다 체크하고 또 봐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트를 좀 많이 저장해 놓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할 때 좀 보는 거고, 이게 전부 다 영문으로 돼 있잖아요. 번역기 돌려서 번역도 좀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저도 게을러서 이런 영문 번역 같은 거 많이 안 해요. 그냥 대충 핀맨만 보고 어떤 역할이다 보고, 그죠? 그런 것만 좀 보는데, 초보자들은 좀 섬세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쇼트키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죠. 실장 상태에서 검사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 쓰는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렇게 SMD 타입을 좀 많이 썼어요. SMD 타입을. 자, SMD 타입 많이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선이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선이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 심볼을 보면 이 지금 하얀 게 칠해져 있는 부분을 우리 캐소드 마이너스라고 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흰선이 없는 막대선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에노드 플러스 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는 이 다이오드 특성은 항상 에노드에서 플러스밖에 못 흐른다. 이걸 우리가 정방향이라고 그러죠. 정방향. 그죠? 정방향.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게 다이오드 특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쟀을 때 마찬가지죠. 이 디지털 테스터에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단자를 흑색 리드봉을 대고, 그죠? 적색 리드봉을 에노드 됐을 때 0.3V가 나오면 정상이죠. 왜? 이 쇼트키 다이오드는 게르마늄이라는 재질을 썼기 때문에, 게르마늄 썼기 때문에 턴온 전압이 0.3V예요. 근데 우리 브리지 다이오드 있죠? 브리지 다이오드 정류, 이 SMP 정류 쪽에서는 걔는 실리콘 재질을 썼기 때문에 실리콘 재질의 다이오드는 우리가 턴온 전압이 0.6V입니다. 그죠? 스위칭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유열 2차 단 같은 데는 우리가 스위칭 속도가 빠른 우리가 이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리버스 역회복 시간을 없앤 게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다. 자, 이 실리콘 재질의 얘기를 다시 한다면, 자, 온 타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자, 오프 타임에는 역으로다가 이렇게 약간 흐르는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역회복 시간이 걸리더라. 다시 온하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회복 시간,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에 때문에 스위칭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생기더라. 2차 단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는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즉 온 타임 때는 했다가 오프 타임 때는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 없앴다 그랬죠. 다시 온 할 때 이렇게. 그래서 스위칭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이용한 것이 쇼트키 다이오드다. 그래서 실리콘 재질은 우리가 1차 정유 쪽에 쓰는 거고, 2차 쪽에 보면 거의 다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죠. 실리콘 재질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스위칭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즉 역회복 시간을 없앤 쇼트키 다이오드, 게르마늄 재질의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고 있다 하는 얘기를 몇 번 드렸죠. 그죠? 이렇게 0.3V가 나와서 이 정방향이죠.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밖에 못 드는 거죠. 역방했을 때 0V가 나온다. 그죠? 역방이 됐을 때 0V가 나온다. 어떻게 쇼트죠, 그거는. 나오면 안 되겠죠. 한 방향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FET 할 때 소스 드레인 감 하나만 나오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정방향밖에 전류가 안 흐른다. 그죠? 이렇게 재면 되겠습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죠. FET에 비해서 좀 덜한데 그래도 많이 나가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쓰는 쇼트키 다이오드는 지금 100V 20A 짜리죠. 그죠? 왜? 이게 지금 승합된 직류가 나가기 때문에 좀 이제 암페가 좀 높죠. 이런 것들도. 2A 짜리죠. 100V 2A 짜리. 그죠? 이 볼트 수가 좀 높죠, 이게. 예.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SMD 타입도 있고요. 리드 타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SMD 타입 쓰는 것들도 많아요. 예. 이렇게 한번 쇼트키 다이오드 좀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드라이버 스위칭 전원 공급용 콘덴서, 여기 지금 우리가 SMPS에서 공급되는데, 그죠? 열 측정해 보면은 15V가 나옵니다. 그죠? 일단은 우리가 이 용량 감퇴를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 전압이 나오면 정상이죠. 12V 이상. 이건 회로에 따라서 12V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설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라고 보고 우리가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한 사람들 자체가 뭐 어떤 이론은 같겠지만은 좀 다르게 설계한 게 있기 때문에 전압도 약간 좀 높게 나오는 경우도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모니터 초기 시절에 보면, 그죠? 2차 단에 인버터 제공 12V, AD 보드 필요한 5V를 공급하는데 무부하 상태에서 재면요 12V가 18V가 나오고 5V가 뭐 8V가 나오고 그래요. 이 고장이 아니냐. 근데 AD 보드를 연계해서 부하를 걸게 되면 정상적으로 12V, 5V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 쓰는 리니어 방식의 SMPS 면도기 쓰는 것도 보면 12V에 보면 18V, 19V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부하를 걸면 12V가 나와요. 무부하 상태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부하를 걸면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회로를 어떻게 설계했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 이런데 태클을 걸시면 좀 안 되겠지. 근데 이 전압이 나오는데 전압이
항상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디지털 테스트를 이제 재니까 전압이 출렁거린다. 15V 나왔다, 12V 나왔다, 5V 나왔다. 이건 문제겠죠. 오시로스코프를 쟀을 때 전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출렁거리. 이걸 출렁거린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럴 때는 우리 스위칭부나 다른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압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신호를, 이 변화하는 신호를 최종 부하에 IC 줬을 때는 제대로 동작하겠어요? 순간 뇌사가 오겠죠? 예. 그래서 이 전압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출렁거린다, 미달이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다른 쪽 그 연관된 회로를 뒤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콘덴서는 요런 네 가지의 규격을 지켜야 된다. 정전 용량, 내압, 내열압, 극성 표시. 쟀을 때 우리가 전해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정삽을 해야 되는데 고장은 역삽을 하게 되면 뭡니까? 플러스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선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솔더링이 됐다. 터져버리겠죠. 예. 그래서 그거 할 때도 특히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콘덴서의 극성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역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역삽. 항상 수리하고 솔더링하고 나서는 정상대로 붙어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보셔야 돼. 최종 확인 안 되면 전기를 넣으셔야지 다 됐다 그냥 넣었다 하면 퍽합니다. 그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PWM 온오프 전압, 이건 전원을 이제 인가해서 재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PWM의 온오프 신호가 잡히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여기 지금 온오프 단자, 이 온오프 필에 딱 쟀더니 0.4V 이상이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PWM에 들어가는 전압은 데이터 시트를 보지 않더라도 보통 18V 4 미만의 전압이 걸립니다. 그죠? 보통. 그래서 이제 수리 많이 하는 사람은 뭐 데이터 시트 안 보고도 아 정상이네 하고 알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데이터 시트에 없는 것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따라가면서 보셔야 된다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온 버튼을 눌렀을 때 잡히고 껐을 땐 전압이 안 잡히면은 정상적으로 온오프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껐을 때도 온오프 신호가 이게 들어와 있다. 그럼 그 온오프 단자가 아니겠죠. 뭐 디밍 단자든가 뭐 다른 단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온오프 단자는 켰을 때는 전압이 잡히고 껐을 땐 전압이 안 잡히면은 걔가 온오프 단자다. 그 확인하는 방법을 요령을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온오프 신호가 들어오는지 이 정상 작동되는 게 아니라 오동작됐을 때 측정하는 방법들이에요. 그죠? 정상 작동되는 걸 못하러 여러분들이 측정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되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더라. 온오프 상태에서 온오프 전압을 측정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드레인 전압에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죠? 온오프 신호를 넣었을 때 재니까 전압이 승합된 전압이 20V 가까이 나오죠. 12V를 PWM과 FET 공조해서 뭡니까? 그 듀티 사이클을 조정해 가지고 바로 DC 신호를 20V 이상으로 얘다 승합을 시킨 거예요. 지금 AC 형태 신호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12V 신호를 줘 가지고 얘와 공조해 가지고 스위칭을 해 가지고 드레인에 지금 이 12V 이상을 승합을 시킨 거나. 이 신호는 뭡니까? DC 형태 신호겠어요? AC 형태 신호겠습니까? 여기서 스위칭을 하면 어떤 신호가 나온다 그랬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어떤 신호가 나온다 그랬죠? DC가 AC 교류 형태 신호로 바뀐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교류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 테스터를 재면 DC 볼트로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죠? 이 발진하고 스위칭하는 소자들은 우리가 전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측정해 봐야 된다. 오동작 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파형이 나오는가 아니면 왜곡된 파형이 나오는가, 머릿속에 있는 정상적인 빅데이터와 비교해서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드레인 전압을 디지털 테스터의 DC 모드로 했을 때는 전압이 승합된 전압이 AC 형태 신호인데 이게 잡히면은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거의 우리가 FET는 N채널 FET를 많이 써요. P채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N채널 FET 쓰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N채널 FET를 많이 쓰고 TR도 PNP-TR보다는 NPN-TR을 많이 쓴다 하는 이유는 강의 쪽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레인 전압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보드를 여러분들한테 교보제를 쓰기 위해서 제가 구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 나오겠죠. 왜? 고장난 걸 갖고 여러분들 얘기해주면 고장난 거 갖고 안 되죠. 정상 나와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PWM VC 전압을 또 재봤어요. VC 전압을. 그죠? VC 전압 재니까 이 부분이 나와요. 보통 18V 미만이 걸린다 그랬죠. 예, 나옵니다.
정확한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되겠죠. 예,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V전압이 공급 안 되면은, 그죠? 아무리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얘가 동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동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WM 이네이블 신호도 중요하지만 VCC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죠? 예를 들어서 AD 보드 쪽에서 온오프 시그널이 안 넘어오는 것 같아. 계속 펌웨어만 카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8번 단자, SOIC 8핀 쓰는데 8번 단자로 VCC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재봐야 된단 말이죠. 그죠? 3.3V가 들어가 있는데 쟤니까 1V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이 MCU라든가 이런 거 소자들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적다 보니까 내 공기에 밥을 줘야 일할 사람을 갖다가 한 공기 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VCC 전압도 재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자, 쇼트키 다이오드에 우리가 출력 전압을 재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AC 신호가 나온다 그랬죠. AC 신호가 스위칭하면 AC 신호가 나온다 그랬죠. AC를 갖다 이제 LED는 우리가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 그러니까 직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AC 형태 신호를, 그죠?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우리가 정류를 해줘야 돼요. 정류를,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에노드를 거쳐서, 그죠? 이쪽으로 여기다가 직류 AC 형태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로 에노드로 이쪽으로 뭡니까? DC 신호가 나오겠죠? 캐소드로. 캐소드 단을 쟀어요. 그죠? 되니까 20V가 나오네요. 승합된 DC 신호죠. 얘는 DC 신호입니다. 완전한 DC 신호죠. 오시로스코프 XY 좌표로 봤을 때는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요게 DC 신호입니다. 이게 이제 LED로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V가 다른 또 LED는 LED 바가 뭐 개수가 뭐 80개다 6개에 따라서 이게 100V 이상이 나. 이건 설계한 사람이 LED 바를 몇 개 있냐도 틀리죠. 제품마다 틀리겠죠. 이거 보고 20V 넘게 나오는데 이거 불량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이건 틀리잖아요. 그죠? 제품이. 우리가 CCFL 방식하고는 LED 방식 틀려요. LED 바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출력 전압은 다 틀립니다. 그죠? 20V 나옵니다. 30V 나오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품은 뭐 20V를 걸어줘야 되는 뭐 그런 건가 보죠. 그죠? 예, 나옵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 신호는 이제 우리가 스위칭에서 나오는 신호를 갖다가 정류하기 위한 쇼트키 다이를 거쳤다. 그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측정을 한 겁니다. 그죠? 자, LED 바의 전원 공급용 그 콘덴서 출력 전압을 재보면 쇼트키 다이를 거쳤어요. 그러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또 1차적으로 뭡니까? 스위칭 노이즈를 필터링 해주고 안정적인 전기를 LED 바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여기 콘덴서가 하나 붙어 있죠. 예, 33 마이크로 100V짜리라고 그랬죠. 내압이. 제니까 19V, 19.26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정상이겠죠. 이런 것들도. 그죠? 예. 근데 이 전압을 쟀더니 이게 전압이 출렁거린다. 그죠? 이 전압이 아니고 뭐 18V 나왔다, 17V 나왔다,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쪽 스위칭 회로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측정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또. 요거 지금 LED 바 쪽은 트랜스가 없기 때문에 좀 회로가 좀 약간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스위칭에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정류를 한다. 그 개념만 알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발진 스위칭 소자들, 특히 어떤 파형이 나오는 소자들은 반드시 이상 작동이 됐을 때는 찍어봐야 됩니다. 찍어봐야 돼. 그죠? 자, 우리가 PWM 아웃풋, 그죠?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펄스 발진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발진하겠죠. 그죠? 발진하겠죠. 여기서 보면 온오프 신호죠. 온타임과 오프타임이죠. 이 신호가 어디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얘하고 PWM 아웃풋하고 FET 게이트는 같이 연결된 회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다 찍을 필요는 없죠. FET 게이트에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온타임과 오프타임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한테 게이트에 대한 온타임, 오프타임, 껐다 켰다 이런 그 듀티 사이클을 제공해주다 보니까 여기 대기하고 있던 우리 12V 신호가 껐다 켰다 하면서 DC가 바로 AC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 여기 지금 신호가 이게 왜곡된 신호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로스코프로다가 그죠? 이 신호가 제대로 펄스 신호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온타임과 오프타임을 제대로 왜곡됨이 없이 공급해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오시로스코프를 해봐야 된다. 오시로스코프가 이제 탁성용은 비싸요. 그죠? 비싼데 핸드용 오시로스코프가 뭐 10만원대 미만이죠. 좀 부담스러우면 그걸 사시고, 원칙적으로는 탁성용 오시로스코프 하나 하고 이 핸드용 오시로스코프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출장 나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수리하는 사람들은 출장을 안 나갑니다. 이제 나가는 사람들, 특히 부득이하게 나가는 경우는 큰 탁성용을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파형을 찍어 봐야 될 때, 그때 이제 핸드용 같은 거 있으면은 측정하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 PWM 아웃 파형을 찍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인 파형, 그죠? 여기서 FET 게이트 신호를 줬다면 껐다 껐다 하면서 이 신호가 디지털 테스터기를 했을 땐 DC 전압이 잡히지만은 이 지금 오시로스코프로 찍었을 때는 여기가, 그죠? 이런 교류 형태 파형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교류 형태 파형, 그죠? 이 파형이 왜곡됨 없이 잘 나오는가를 이런 판정해야 되는데, 이 신호가 정상적인 신호 왜곡돼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체해야 되겠죠, 그때는. 자, 쇼트키 다이오드는 뭡니까? 이 신호가 AC 형태 신호를 우리가 직류로 변환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그죠? 요 에노드단, 여기에 공급되겠죠, 신호가. 여기는 지금 에노드단 쪽으로, 여기, 요쪽이죠, 요쪽, 여기 플러스고, 요쪽으로다가 이런 교류 형태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얘를 거쳐서 뭡니까? 이런 직류 신호가 나오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측정하는 거, 에노드단을 측정하니까 똑같이 요거하고 얘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신호가. 여기를 거치게 되면 뭡니까? 직류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 에노드단을 찍어 봐야 되겠죠. 자, 요건 이해 좀 되시죠? 예. 자, 이게 입력 파형. 아까 이게 출력은 우리가 디지털에서 출력을 쟀을 때 전압이 나왔죠. 20V 나왔죠. 예. 그게 이제 요 신호가 들어가서 쇼트키 다이오드를 거쳐서 정류를 해서 여기로 넘긴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코일과 콘덴서를 거쳐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예, LED바 커넥터 쪽으로 나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LED 쪽에 대해서 일단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죠? 예, LED 쪽은 인버터를 잘 아는 사람은 LED 쪽에도 문제가 없어요. 단 더 간단하죠. 왜냐면 고주파 트랜스가 없기 때문에, 그죠? 측정 단계가 한 단계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LED를 말씀드린 것은 LED와 드라이버 보드와 인버터는 다를 게 없다. 단지 고주파 트랜스가 있냐 없냐 그 차이다. 원리는 같다. 그죠? 그 얘기 해줬죠. 그죠? 예. 그것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고장 수리 사례인데, 들어왔는데 인버터가 안 켜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항상 회로 보호를 위해서, 그죠?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반드시 우리가 0ohm짜리 콘덴서 아니면 이런 휴즈가 달려 있는데, 그죠? 보통 우리가 립스보다는 이 피코 휴즈라 그래가지고 녹색 색깔이 있는 이런 거 씁니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잔파선으로다가 이 철선으로 바로 연결된 게 있어요. 저 고급 제품들은 반드시 CE볼 들어간 라인에 휴즈를 거치게 돼 있어요. 거치게. 지금 여기 보면 이쪽 좀 이걸 크게 볼까요? 많이 열화가 됐죠,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AD 보드는 에폭스 수지 기판, 즉 유리 섬유 재질을 쓰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강하지만, 이 지금 우리가 쓰는 립스 보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폴리 수지 기판, 단면 기판을 쓴단 말이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종이 재질의 크라프트지에다가 패널 수지를 합성해서 적층해서 만든 기판을 우리가 폴리 수지 기판이라고 한다. 근데 열이 약합니다. 열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여기. 그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열화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지금 현재 진행성 불량은 아닌데, 그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죠? 이런 쇼트키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대리가 다 정상적 2차적 전압이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 나중에 보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이 PWM, FET 지질 거예요. 먼저 이쪽에 이 휴즈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휴즈. 그죠? 휴즈나 0ohm짜리 콘덴서가 저항이 달려 있다 그러면 얘부터 측정을 해봐야 돼. 얘부터. 이 휴즈가 나간 거예요. 휴즈가 나가다 보니까, 그죠? 당연히 12V가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서는. 그죠? 동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전기를 공급 안 해주는. 그래서 그 휴즈를 갖다가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돼. 이걸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휴즈가 나갔다 그러면은, 그죠? 휴즈만 딱 갈지 말고 휴즈를 빼내야 되겠죠. 일단 빼내시고
PWFET 이런 것들을 한번 양부 측정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면 휴즈 갈면 정상 동작됩니다. 근데 휴즈가 나갔다는 것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다. 그죠? 그죠? 여기도 만약에 휴즈가 나갔다면 이것만 딱 갈고 전기를 넣는 사람이 있는데 이 휴즈가 나갔다는 얘기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얘가 나갔다. 여기 있는 뭐 서미스터가 나갔다. 그러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거란 말이죠. 근데 초보자들은 요것만 갈고 전기를 넣어. 그러지 말고 얘를 제거를 하고 나서 딴 데 측정을 해봐야 돼. 어떤 데는 쇼트된 게 없는지를 점검을 해보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보통 보면 초보자들은 이것만 갈고 전기를 넣어서 그럼 또 폭 나가겠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지금 휴즈가 나갔지만은 휴즈를 이게 나갔다 이것만 갈고 전기를 넣으면 안 된다. 얘가 나갔다는 얘기는 딴 데 데미지가 있다. 이런 생각 항상 머릿속에 하고, 그죠? 얘를 측정, 이 주위에 이런 소자들을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 하면 이걸 갈면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모니터 CCTV 업체에서 들어온 제품인데 해보니까 다른 데는 먹고 요 휴즈 하나가 나갔던 그 사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걸 보통 뭐라 그러냐 우리는 꿀수리라고 얘기죠. 꿀수리. 예, 꿀수리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모니터 쪽에죠. 모니터 쪽에 SMPS 쪽에 얘기했어요. 립스보드 파트인데 SMPS 파트와 인버터 파트와 드라이버 파트에 대한 이론을 전부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렸습니다. 다음번 강의는요. 우리가 인버터 드라이버 쪽 그 립스보드 쪽에 대해서 응용하는 단계를 좀 마치고요. 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데스크탑이라든가 TVS는 이제 그 SMPS는 우리가 오토 방식을 아닌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겠다. 그래서 PFC RCO로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이 응용 단계를 거치고 다음 단계 강의는 이제 TV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이론에 대한 강의를 연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